출근길 지하철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한 열차 안. 피곤에 지친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빈자리를 향해 있습니다. 운 좋게 한 자리가 났을 때 옆 사람보다 먼저 앉기 위해 우리는 찰나의 순간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입니다. 때로는 어깨를 부딪히며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꿀같은 휴식을 취하려 할 때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이웃이니까 참아보려 하지만 반복되는 층간소음에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결국 천장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인터폰을 들게 됩니다. 얼굴을 붉히며 날선 목소리로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에 이르면 하루의 피로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몰려옵니다. 이런 일상적인 풍경은 어딘가 익숙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고 안전한 문명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하루는 크고 작은 다툼의 연속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내 영역과 권리를 침범당했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분노, 그리고 상대를 굴복시키고 내 뜻대로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충동까지.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할까요? 고도의 지능과 이성을 가진 인간이 대화와 타협이라는 평화로운 방법을 두고도 왜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19세기 프로이센의 장군이자 사상가였던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를 만나보려 합니다. 그가 남긴 전쟁론이라는 책을 펼치면 복잡한 군사 전략이나 난해한 전술 병법만이 가득할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군대와 군대가 어떻게 싸우는지, 무기를 어떻게 배치해야 이기는지에 대한 단순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 생존 본능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 폭력이라는 형태로 폭발하는지 깊이 있게 파헤친 인간 심리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왜 그토록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일단 시작된 전쟁이 왜 중간에 멈추기 힘든지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통찰을 따라가다 보면 뉴스에서나 보던 먼 나라의 끔찍한 전쟁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 내면에 숨겨진 본성의 이야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대한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이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다툼이든 결국 그것을 일으키고 수행하는 주체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욕망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이익을 계산하며 때로는 감정에 휩쓸려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전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가장 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평소에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척하며 살아갑니다. 두꺼운 코트로 매서운 겨울바람을 막아내듯 문명과 도덕이라는 훌륭한 외투를 입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그럴싸하게 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이 위협받거나 참을 수 없는 욕망이 끓어오르는 순간 그 외투는 너무나도 쉽게 벗겨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단단하게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이빨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찢고 나온 그 이빨이 어떻게 거대한 폭력으로 변모하는지,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부터 차갑고 치밀하게 계산된 이익의 저울질까지 인간이 폭력을 선택하는 그 은밀한 시작점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그려지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굉음과 함께 무너지는 건물,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사람들, 이성을 잃고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모습일 겁니다. 즉, 우리는 전쟁을 이성의 상실이자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이성적인 방법이 실패했을 때 벌어지는 재앙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라우제비치는
이 지점에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그는 전쟁을 미치광이들의 사륙 파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통찰, 즉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다 라는 문장이 핵심을 찌릅니다. 딱딱한 학술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일상으로 가져와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동네에 치킨집 두 곳이 마주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A치킨과 B치킨 사장님의 목적은 동네 사람들에게 치킨을 더 많이 팔아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이윤 창출과 상권 장악이라는 목표가 바로 두 가게의 정치적 목적입니다. 처음에 두 사장님은 평화로운 방법을 씁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쿠폰을 발행합니다. 국가로 치면 서로 악수를 나누는 외교 활동입니다. 하지만 상권 경쟁이 치열해지면 A치킨이 포장 할인 30% 카드를 꺼냅니다. B치킨은 1+1 출혈 경쟁으로 맞섭니다. 서로 이윤을 깎으며 상대를 말려 죽이려는 이 단계는 국가 간의 경제전에 해당합니다. 갈등은 멈추지 않습니다. 참다 못한 B 사장님이 덩치 큰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A치킨 가게 앞을 서성이게 만듭니다. 손님들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노한 A 사장님이 뛰쳐나와 고함을 치고 말싸움은 곧 거친 몸싸움으로 번져 동네 한복판에서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두 사장님은 왜 주먹 다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분노 조절 장애에 걸려서일까요? 아닙니다. 멱살을 잡고 싸우는 이유는 처음에 웃으며 전단지를 돌리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바로 치킨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입니다. 동네 상권을 장악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은 끝까지 동일했습니다. 변한 것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뿐입니다. 평화로운 수단이 통하지 않자 가격 인하라는 수단을 썼고 결국 주먹이라는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동일한 구조를 가집니다. 영토 확장이나 자원 확보라는 국가의 뚜렷한 정치적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외교관을 파견해 협상을 시도하고 결렬되면 경제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으면 무장한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인들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외교관의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수단이 폭력으로 바뀌었을 뿐 적국이 우리 의지대로 움직이도록 강요하는 수단입니다. 클라우제비치는 만약 전쟁이 수단에 불과하다면 그 수단을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상대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폭력배를 고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감옥에 갈 위험성이 치킨을 팔아 남길 이윤보다 크다면 결코 극단적인 수단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국가 역시 치밀하게 주판 하나를 튕기며 비용을 계산합니다. 가치 없는 작은 국경마을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 예산 절반을 쏟아붓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얻어낼 정치적 목적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더 큰 희생을 감수하려 하고 가치가 작다면 조금만 손해를 보아도 금방 전쟁을 포기할 것입니다. 폭력의 규모는 정치적 목적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관점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관찰됩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을 때 나의 권리를 인정받거나 상대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치적 목적입니다. 말로 설득하다 통하지 않으면 언성을 높이고 차가운 침묵으로 상대를 옥죄며 억눌렸던 분노를 표출합니다. 고함을 치는 이면에는 상대에게 공포감을 주어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폭력적인 수단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타인에게 심리적 타격을 입히는 행위조차 불사하겠다는 계산의 결과입니다. 전쟁이 철저한 계산의 결과라는 사실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전쟁은 이성이 마비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이성이 차갑게 작동한 결과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참혹한 인명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얻어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폭력이 대화보다 효율적이라고 계산하는 합리성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잠재된 폭력성의 근원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전쟁은 차가운 이성의 계산판 위에서 출발합니다. 정치적 목적이라는 분명한 이익표가 존재해야만 피해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전쟁이 이토록 이성적인 계산기 위에서 통제되는 것이라면 왜 현실의 수많은 전쟁은 종종 계산의 범위를 아득히 벗어나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되는 것일까요? 두 치킨집 사장님들이 정말 이성적이라면 서로 크게 다치거나 경찰서에 끌려가 가게 문을 닫게 될 때까지 주먹 다짐을 하지는 않았어야 합니다. 손해가 이익을 넘어서는 순간 훌훌 털고 싸움을 멈추는 것이 합리적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손익분기점을 한참 넘긴 후에도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될 때까지 광란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성과 치밀한 계산으로 시작된 갈등에 도대체 무슨 변수가 끼어들기에 모든 합리성을 단숨에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로 변모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안타깝게도 인간이 오직 차가운 이성으로만 빚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붉은 피가 튀는 순간 머릿속에서 바쁘게 돌아가던 이성의 계산기를 단숨에 산산조각 내버리는 인간의 또 다른 강력한 본성들이 일제히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이 단지 정부의 이성적인 도구로만 머물지 않고 통제 불능에 빠지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삼위일체라 불렀습니다. 종교적 용어 같지만 이는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예리하게 포착한 개념입니다. 세 가지 요소는 첫째, 맹목적인 적대감과 폭력성, 둘째, 불확실성과 확률의 지배, 셋째, 정치적 목적과 이성입니다. 이 힘들은 자석의 양극처럼 서로 밀고 당기며 전쟁을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이 복잡한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원수지간이 된 양측이 벌이는 치열한 법정 소송 과정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거대한 소송전은 전쟁의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축소판입니다. 먼저 소송을 이성적으로 이끌어가는 변호사들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철저한 이익과 승소입니다. 상대방에게 얼마의 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을지, 재판을 길게 끄는 것이 유리할지 차갑게 득실을 계산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법 조항과 엑셀 파일 위에서 움직입니다. 클라우제비치가 말한 정치적 목적과 이성을 담당하는 주체입니다. 국가로 치면 전쟁의 이익을 계산하는 정부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실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법정입니다. 변호사가 완벽한 변론 시나리오를 짰어도 재판이 시작되는 순간 모든 것은 통제 불능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믿었던 증인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증거를 불쑥 꺼낼 수도 있습니다. 판사의 미세한 기분 변화나 애매한 판결이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기도 합니다. 이곳은 철저한 이성이 통제하지 않는 우연과 확률이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오직 임기응변과 순발력, 운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소 불확실성과 확률이며 전쟁에서 실제 전장에 나선 군대와 사령관이 겪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은 방청석에 앉아있는 소송 당사자와 그 가족들입니다. 재판이 치달을수록 이들의 열기와 분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족들은 변호사의 이성적인 손익 계산서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철천지 원수와 같은 상대를 철저하게 짓밟고 파멸시키는 쾌감뿐입니다. 상대방이 변명이나 거짓말을 늘어놓으면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거친 욕설이 터져나오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채 법정 밖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소송은 이익의 문제를 떠나 자존심과 감정의 거대한 폭발구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소인 맹목적인 적대감과 폭력성이며 국가의 국민이 뿜어내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전쟁 역시 이 치열한 소송전과 동일한 구조로 굴러갑니다. 시작할 때 정부는 이익을 계산합니다. 영토나 경제적 이득을 저울질하며 이성적으로 전쟁이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여기까지는 변호사의 차가운 계산과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총성이 울리면 전장은 법정에서 벌어지는 공방처럼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돈으로 변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속출하고 계획은 번번이 어긋나며 우연히 승패를 좌우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화는 국민들에게서 일어납니다. 차분히 지켜보던 국민들도 전선에서 자녀들이 피를 흘린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급격히 이성을 잃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죽인 적국을 향한 맹목적인 증오가 번져나갑니다. 언론은 적의 잔혹함을 연일 보도하고 사람들은 적의 완전한 파멸을 부르짖습니다. 방청석의 가족들이 분노하듯 국민들은 끓어오르는 적대감으로 무장합니다. 이 세 가지 힘, 정부의 차가운 이성, 군대의 불확실성, 국민의 뜨거운 감정이 크게 충돌할 때 전쟁은 통제불능의 괴물로 변합니다. 처음 계산했던 손익분기점은 무의미해집니다.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 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한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익을 챙겼으니 이쯤에서 멈추자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정부가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결국 이성적으로 시작된 전쟁은 감정과 우연이 뒤섞이며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거대한 폭주기관차가 됩니다. 이러한 삼위일체의 원리는 국가 간의 거대한 전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 크고 작은 갈등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됩니다. 가까운 사람과 크게 다투는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고치거나 서운한 감정을 논리적으로 전달해 사과를 받아내려는 이성적인 목적입니다. 내면의 정부 역할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대화의 시나리오를 철저히 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저렇게 답하겠지. 여기까지는 완벽한 이성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막상 대화가 시작되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갑자기 나의 과거 잘못을 들추어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확실성의 무대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전개에 크게 당황하고 논리로 무장했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집니다. 빈자리를 거대한 감정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내면에서 억눌렸던 분노가 터집니다. 맹목적인 적대감이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순간입니다. 애초에 왜 싸우기 시작했는지,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는 온데간데 없이 공중으로 흩어집니다. 남은 것은 눈앞의 상대를 가혹한 말로써 짓밟아버리고 싶다는 맹렬한 파괴 충동뿐입니다.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이성적인 목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서로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를 남기는 감정의 난투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토록 복잡하고 입체적이기에 이성과 우연, 감정이라는 세 가지 얼굴이 끊임없이 자리바꿈하며 갈등의 불씨를 거대하게 증폭시킵니다. 전쟁을 기획하는 것은 이성이지만 정작 무거운 수레바퀴를 굴리는 것은 펄펄 끓는 피를 가진 인간의 원초적 본능과 예측 불가능한 우연의 연속입니다.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완벽한 전략을 세운다 한들 법정에서 벌어지는 돌발 상황을 전부 통제할 수 없듯이 이성적 계산만으로는 현실의 거친 갈등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밀한 계산과 끓어오르는 거친 감정이 실제로 맞부딪히는 현실의 척박한 공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쾌적한 상황실에서 머릿속으로만 그렸던 완벽한 작전 지도가 흙먼지 날리는 끔찍한 현실 위로 펼쳐질 때 그곳에는 인간의 얄팍한 이성을 비웃는 거대한 장벽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치는 이 거대한 장벽의 실체를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로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바로 마찰과 전장의 안개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완벽한 이론과 계산이 막상 현실의 거친 땅바닥 위에서 어떻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성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요소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완벽하고 행복한 여행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인터넷을 뒤지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엑셀 파일에는 시간 단위로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침 9시 공항 도착, 오후 2시 현지 공항 도착, 3시 반에 예약해둔 호텔 체크인, 5시에 유명한 맛집에서 저녁 식사, 그리고 7시에 낭만적인 야경 감상. 이 계획표만 보면 여행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고 아름다울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행 당일이 되면 상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알람을 듣지 못해 늦잠을 자는 바람에 허둥지둥 집을 나섭니다.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차가 꽉 막혀버립니다. 간신히 공항을 뛰어다니며 출국 준비를 마쳤지만 기상 악화로 2시간이나 이륙이 지연됩니다. 현지에 도착하니 맑다던 날씨와 달리 굵은 비가 쏟아지고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간신히 찾아간 맛집은 하필이면 오늘 내부 수리로 임시 휴업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허기를 달리려 길거리에서 사 먹은 꼬치가 잘못되었는지 심한 배탈까지 납니다.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지고 결국 낯선 길 한복판에서 사소한 말투 하나로 일행과 크게 다투고 맙니다. 책상 위에서 짰던 완벽한 엑셀 파일은 이제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우제비치가 말한 마찰입니다. 종이 위에 그려진 계획은 매끄럽고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수많은 사람과 변수들이 부딪히며 삐걱거리는 거친 표면을 가집니다. 군대도 이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지도 위에서는 대대병력을 나타내는 파란색 네모 블록 하나를 오른쪽으로 5cm 옮기면 그만입니다. 참으로 쉽고 간단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 네모 블록 안에 수백 명의 살아 숨쉬는 지치고 겁먹은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군 중에 발에 물집이 잡혀 걷지 못하고 누군가는 쏟아지는 포탄 소리에 두려움으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습니다. 평소 완벽하게 훈련받은 병사들이라도 막상 전장에 서면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평범한 판단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잘 굴러가던 장갑차 엔진은 원인 모를 이유로 퍼져버리고 중요한 작전 명령을 전달해야 할 순간에 무전기는 먹통이 됩니다. 이런 기계적 결함, 자연 환경의 방해, 인간적인 나약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전체 부대의 움직임을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무겁고 둔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전장의 안개라는 더 거대하고 두려운 장벽이 추가됩니다. 낯선 해외여행지에서 스마트폰 지도가 갑자기 먹통이 되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목적지가 어느 방향인지 전혀 알 수 없게 된 상황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방이 낯선 골목길로 막힌 곳에서 완벽하게 길을 잃었을 때 밀려오는 당혹감과 막연한 공포가 바로 전장의 안개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이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병력은 100명인지 1000명인지 어떤 무기를 감추고 있는지 모든 정보가 불확실합니다. 뜬 소문과 적이 일부러 흘린 거짓 정보가 난무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무 그림자만 보고도 대규모 기갑부대가 몰려온다고 착각하여 병력을 물리기도 하고 반대로 적의 주력 부대가 턱 밑까지 다가왔는데도 정찰병의 보고가 늦어져 눈치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날씨조차 돕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나 짙은 안개는 시야를 차단하여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안개 속에서 두 눈을 가린 채 헛스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은 보이지 않고 나 자신의 상태조차 명확히 알 수 없으며 옆에 있는 아군이 제대로 싸우고 있는지 도망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극도의 혼돈 상태입니다. 이토록 혼란스러운 물리적 심리적 마찰과 안개 속에서 합리적인 계산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정보 자체가 없거나 틀렸으니 계산식을 세울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클라우제비치는 여기서 숫자나 무기의 성능이 아닌 인간 내면의 자질 두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바로 직관과 결단력입니다. 사방에 안개가 끼어 있고 단편적인 정보들만 쏟아질 때 논리적 계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새겨진 감각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진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직관으로 길을 찾았다고 해도 그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판단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내 결정 하나 때문에 수많은 부하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중압감을 이겨내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의 힘, 그것이 결단력입니다. 완벽하게 안전이 보장된 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불확실성의 바다로 뛰어드는 강인한 용기입니다. 일상과 인생 역시 마찰과 안개로 가득 찬 거대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좋은 학교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며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겠다는 계획표를 그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계획표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로 발목을 잡히기도 하고 돌발 변수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매일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제자리에 웅크려 멈춰 서기도 합니다. 내 선택이 틀릴까봐, 애써 세운 계획이 어긋나 실패할까봐 두려워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이 가혹한 불확실성과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완벽한 타이밍만을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일은 삶의 안개 속에서 직관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두려움을 아는 채 나아가는 결단력을 발휘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위험과 마찰에 노출된 인간이 가장 먼저 취하게 되는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지의 어둠 속으로 맹렬하게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곳에 몸을 숨기고 단단하게 방어막을 치는 일일 것입니다. 클라우제비치는 이 지점에서 흔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격이 방어보다 주도적이고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린 속 영화에서도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격하는 부대가 강해 보이고 성벽 뒤에 웅크린 방어구는 나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방어가 공격보다 구조적으로 훨씬 우월하고 강력한 형태라고 단언했습니다. 권투 경기를 떠올려 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선수는 가드를 단단히 올리고 방어에 집중하고 다른 선수는 링을 돌며 쉴 새 없이 주먹을 휘두릅니다. 누구의 체력이 먼저 바닥날까요? 온몸에 체중을 실어 공격해야 하는 쪽입니다. 반면 방어하는 선수는 제자리를 지키며 타격을 피하거나 충격을 흡수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격에 비해 체력 소모가 압도적으로 적습니다. 축구에서도 동일합니다. 약팀이 강팀을 만났을 때 페널티 박스 안에 전원을 촘촘히 배치하는 수비 전술을 떠올려 보십시오. 자기 진영에 웅크려 겹겹이 사람으로 방어막을 치면 아무리 훌륭한 공격수를 보유한 팀이라도 골문을 열기가 몹시 힘듭니다. 공격하는 쪽은 틈을 뚫기 위해 이리저리 뛰며 체력을 소진해야 하고 역습 위험까지 감수하지만
수비는 다가오는 공을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어자는 평생 익숙한 자기 영토에서 싸웁니다. 지형지물을 속속들이 알고 후방에서 보급을 받기도 쉬우며 든든한 참호 뒤에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반면 공격자는 모든 것이 낯선 땅으로 쳐들어가야 합니다. 길고 험난한 보급로를 유지하고 쥐레밭의 공포를 이겨내야 하며 무엇보다 빗발치는 총알을 향해 자신의 맨몸을 밖으로 완전히 노출시킨 채 전진해야만 합니다. 결국 공격이란 전진할수록 점차 힘이 빠지는 구조를 가집니다. 적진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령지를 지키려 병력을 분산해야 하고 보급선이 길어지며 피로도가 치솟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사령관에게 방어란 겁먹고 숨는 행동이 아니라 힘을 온전히 아끼면서 공격하는 적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고갈되기를 여유롭게 기다리는 무척 지능적인 전략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회생활에서도 그대로 작동합니다. 회사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려는 쪽과 혁신적인 새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쪽이 회의실에서 부딪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로운 시스템을 주장하는 쪽은 엄청난 데이터로 이익을 증명하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반면 방어하는 쪽은 가만히 앉아 만약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반문하기만 해도 아주 튼튼한 방어벽이 생깁니다. 견고한 현상을 타파하는 공격은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야 하지만 현상을 유지하는 방어는 적은 에너지로도 성벽을 지켜냅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방어에는 치명적인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아무리 방어가 튼튼해도 가만히 서서 날아오는 타격을 막기만 해서는 거대한 링 위에서 결코 궁극적인 승리를 거머쥘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12라운드 내내 펀치만 막아낸 권투 선수는 챔피언 벨트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챔피언이 되려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드를 내리는 위협을 무릅쓰고 묵직한 주먹을 뻗어야 합니다. 축구 역시 90분 내내 온몸으로 막아내 무승부를 거둘 수는 있어도 우승컵을 들어 올리려면 방어벽을 깨고 밖으로 돌진해 공격해야만 합니다. 방어의 본질은 가진 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공격의 목적은 새로운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확실한 승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언젠가는 웅크렸던 몸을 펴고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지혜로운 사령관은 적이 공격해오며 스스로 힘을 다 소진할 때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적의 에너지가 바닥나 비틀거리는 바로 그 순간 비축해둔 폭발적인 힘을 쏟아내며 치명적인 반격에 나섭니다. 방어란 단순히 숨어있기 위함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완벽한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힘을 응축하는 역동적인 준비 자세입니다. 이런 역학관계는 인간의 내면과 욕망의 딜레마를 거울처럼 비춰줍니다. 우리는 상실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안전을 본능적으로 갈망합니다. 땀 흘려 일군 작은 재산, 매달 들어오는 월급,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량한 자존심까지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마음 주변에 견고한 성벽을 쌓습니다. 낯선 도전을 했다가 실패할까봐 익숙한 길만 고집하고 상처받기 싫어 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모두 우리 내면의 훌륭한 방어 기제들입니다. 이 따뜻한 성벽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달콤한 안락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잃지 않기 위해서만 숨죽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로 성장하고 싶고 더 큰 성취를 손에 쥐며 당당하게 인정받고 싶다는 용암 같은 욕망이 언제나 꿈틀거립니다. 한 단계 높은 곳을 원하고 가슴 뛰는 사랑을 원하며 눈부신 성취를 바란다면 평생 방어막 안에서 숨어 지낼 수는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쥐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넘어지고 거절당하며 상처 입을 위험을 껴안아야 합니다. 스스로 성문을 쾅 열어젖히고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 치열하게 부딪히는 공격자의 삶을 당당히 선택해야만 합니다.
쥔 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방어 본능과 결핍을 채우려는 공격의 욕망, 평소엔 균형을 이루던 이 두 힘이 팽팽한 줄을 끊고 이탈할 때 개인 간의 갈등이 터져나오고 나아가 모든 것을 불태우는 거대한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폭발합니다. 장막 뒤에서 숨죽여 칼을 갈던 자가 참을 수 없는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기어이 칼집을 던져버리고 적을 향해 돌진하는 그 찰나, 돌아갈 곳을 없애버린 돌진의 끝에는 빛나는 승리 아니면 모든 것을 잃는 파멸이라는 두 가지의 냉혹한 결과만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위험천만한 공격을 감행하기로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면 우리는 도대체 적의 어디를 향해 혼신의 힘을 다한 주먹을 뻗어야만 할까요? 눈을 질끈 감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허공을 향해 마구잡이로 주먹을 휘두른다면 피 같은 체력만 허무하게 낭비할 뿐 결코 단단하게 무장한 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으로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방어막 너머에 조용히 숨겨져 있는 상대의 전체 구조를 단숨에 붕괴시킬 수 있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찾아내야만 합니다. 볼링장에서 통쾌한 스트라이크를 치는 순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레인 끝에는 10개의 핀이 삼각형 모양으로 단단하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핀들을 향해 마구잡이로 공을 굴리지만 고수들은 결코 10개의 핀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겨냥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전체 진영의 균형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급소인 킹핀입니다. 10개의 핀을 모두 쓰러뜨리기 위해 10번 공을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의 핀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버티고 있어도 전체의 연쇄 붕괴를 일으키는 킹핀을 향해 정확한 각도로 단 한 번만 묵직한 공을 굴리면 됩니다. 킹핀이 쓰러지는 순간 나머지 핀들은 튕겨나가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도미노처럼 서로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제비치는 이 볼링의 킹핀 같은 개념을 전쟁터로 가져와 무게중심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물리학에서 무게중심은 어떤 물체의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지점을 뜻합니다. 이 지점의 균형을 잃게 만들면 물체는 그대로 쓰러집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은 수십만 명의 병사, 복잡한 지휘체계, 수많은 무기와 식량,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라는 수많은 핀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진영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철옹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도 전체를 지탱하는 단 하나의 치명적인 무게중심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무게중심은 적국의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독재자가 이끄는 국가와 전쟁을 벌인다면 적의 무게중심은 수십만 명의 평범한 병사들이 아니라 바로 그 독재자 한 사람 혹은 그를 호위하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고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거대한 대군과 맞붙었을 때 그는 넓게 퍼져 있는 적의 보병들을 하나하나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가 있는 곳만을 정확한 무게중심으로 설정했고 자신의 최정예 기병대를 쐐기 모양으로 뭉쳐 그곳을 향해 곧장 돌격했습니다. 왕이 겁을 먹고 도망치자 수많은 페르시아 대군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모래성처럼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여러 나라가 이익을 위해 임시로 뭉친 연합군을 상대할 때 무게중심은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그들 사이를 이어주는 동맹관계 그 자체입니다. 두 나라 사이를 이간질하여 동맹을 깨트릴 수만 있다면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도 적의 가장 큰 힘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이라면 적의 가장 큰 무게중심은 바로 적국 국민들의 여론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선에서 군인들이 승리하고 있어도 적국의 국민들이 전쟁의 피로와 공포에 지쳐 반전 시위를 일으키고 정부를 압박한다면 그 전쟁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무게중심의 원리를 이해하면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명확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클라우제비츠가 가장 경계하고 혐오했던 전술이 바로 힘의 분산입니다. 만약 나에게 100명의 병사가 있다면 10군데의 작은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 10명씩 쪼개어 보내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볼링으로 치면 스트라이크를 치겠다며 작은 조약돌 10개를 쥐고 10개의 핀을 향해 각각 흩뿌려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적의 외곽에 흠집을 조금 냈다는 얄팍한 성취감을 줄 수는 있어도 결코 적의 숨통을 끊어놓지는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병사를 단 한 명도 분산시키지 않고 똘똘 뭉쳐서 적의 숨통인 무게중심 단 한 곳을 향해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아무리 방어가 두꺼워도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모아 타격한다면 그 방어벽은 결국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수많은 문제에 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아주 예리하게 적용됩니다. 어떤 직장인이 매일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리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괴로워하며 주말에는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 갈등을 빚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통약을 먹고 수면제를 처방받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선물을 사줍니다. 하지만 며칠 뒤면 똑같은 고통이 다시 반복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해결하려고 애쓴 것들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 튕겨나간 가장자리 핀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만들어내는 진짜 무게중심은 매일 출근하는 직장에서 겪는 상사의 지독한 폭언이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량일 수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무게중심을 찾아내어 직장을 옮기거나 부서를 이동하는 등 단호한 일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주변의 작은 문제들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고 끊임없이 재생산될 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원합니다. 영어 공부도 해야 하고 다이어트도 하며 재테크로 돈도 모으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10%씩 쪼개어 모든 곳에 분산 투자합니다. 그 결과는 대부분 모두가 아는 것처럼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흐지부지한 결말입니다. 삶의 거대한 링 위에서 진정한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금 내 인생의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무게중심이 무엇인지 차갑게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잘한 목표들이 조금 망가지거나 뒤처지는 것을 꾹 참고 견뎌내면서 오직 그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의 모든 시간과 열정을 폭발적으로 집중해야만 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해안으로 적의 무게중심을 정확히 찾아내고 나의 모든 역량을 한 곳에 끌어모아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토록 치열한 갈등과 혼돈 속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가장 냉철하고 효율적인 공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의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 자신이 이토록 똑똑하게 적의 무게중심을 찾고 힘을 집중할 수 있다면 당연히 상대방 역시 나의 가장 뼈아픈 무게중심을 향해 자신의 모든 힘을 집중하여 달려들 것입니다. 양쪽 모두가 서로의 가장 깊고 약한 곳을 향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가진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돌진하는 상황. 조금의 힘도 분산시키지 않고 모든 에너지를 공격성에 쏟아붓는 두 개의 거대한 의지가 좁은 길목에서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충돌의 에너지는 이성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멸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클라우제비치는 이 무시무시한 파멸의 소용돌이를 가리켜 절대전쟁이라는 놀라운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개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폭력이 어떻게 스스로 생명력을 얻어 덩치를 무한대로 불려나가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처음에 이성적인 목적을 위해 시작된 다툼이 어떻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괴물로 변모하는지 그 원리를 파헤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도로 위의 보복운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꽉 막힌 출근길, 차선을 바꾸려는데 옆 차선의 차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기분이 상한 당신은 짧게 경적을 울립니다. 그러자 앞서간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며 위협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당신은 상향등을 켜고 바짝 뒤쫓습니다. 상대방은 창문을 내리고 거친 욕설을 내뱉고 당신 역시 지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 두 차는 위험하게 멈춰서고 운전자들은 내려서 멱살을 잡고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처음 차선을 바꿀 때만 해도 두 사람의 목적은 그저 목적지에 조금 더 빨리 도착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경적 소리 하나로 시작된 상호작용은 상대방의 대응을 부르고 그 대응은 나의 더 큰 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10의 강도로 화를 내면 상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11로 받아치고 나는 다시 12로 반격합니다. 이 핑퐁 게임이 반복되는 동안 원래의 목적이었던 빠른 출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이제 유일한 목적은 눈앞의 인간을 철저하게 굴복시키고 바닥에 쓰러뜨리는 것 뿐입니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논쟁도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사회 이슈에 대한 가벼운 의견 차이로 시작합니다. 누군가 내 의견을 반박하면 기분이 상해 공격적인 단어를 섞어 답글을 답니다. 화가 난 상대는 인신공격으로 맞불을 놓고 결국 신상을 털거나 가족까지 모욕하는 싸움으로 번집니다. 명예훼손 고소에 이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던 애초의 목적은 증발하고 상대를 파멸시키겠다는 적대감만 남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폭력이라는 수단이 본질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무서운 속성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적을 제압하려면 적보다 더 큰 힘을 써야 합니다. 적이 10만 명을 동원하면 나는 15만 명을 동원해야 합니다. 적이 대포를 쏘면 전투기를 띄우고 폭탄을 떨어뜨리면 적의 수도를 불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폭력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합니다. 양쪽이 무한대로 힘을 쏟아부어 한쪽이 소멸할 때까지 수위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극한까지 치달아 원래 목적마저 집어삼킨 파괴의 상태를 절대전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찬찬히 돌아보면 모든 전쟁이나 다툼이 이처럼 양쪽이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남아 문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폭력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세상에서는 파멸의 소용돌이를 멈춰 세우는 거대한 안전장치들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클라우제비치는 이 현실의 한계 속에서 벌어지는 타협적인 충돌을 절대전쟁과 구분하여 현실전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끝을 모르고 폭주하려는 폭력의 멱살을 잡아채어 현실의 땅바닥에 주저앉히는 것일까요? 다시 도로 위의 멱살잡이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두 운전자가 끝까지 서로를 죽일 듯이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먹질을 하다 보니 숨이 차오르고 체력이 바닥납니다.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엇보다 당장 지각하면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온 매무새를 다듬고 각자의 차로 돌아가 도망치듯 자리를 뜹니다. 거대한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적을 멸망시키고 싶어도 끈적끈적한 제약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전쟁 자금을 대던 금고가 비어버립니다. 공장은 폭격으로 멈추고 전방의 군인들은 추위와 전염병, 굶주림에 지쳐 나아가지 못합니다. 예상치 못한 폭우가 쏟아져 도로는 진흙탕으로 변합니다. 끔찍한 전장의 안개와 마찰이 극도로 증폭되면서 폭력이 뻗어나가려는 힘을 강제로 짓눌러 버립니다. 더 나아가 애초의 정치적 목적 자체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영토를 얻고 피해를 보았으면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수지타산에 맞다는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듭니다. 맹목적인 적대감에 불타던 국민들도 끝없는 사망자 명단에 진저리를 칩니다. 인간의 육체적 한계, 경제적 압박, 자연의 방해, 이성의 복귀라는 무거운 현실의 제약들이 폭력의 풍선을 터뜨려버립니다. 그래서 현실 전쟁은 어느 지점에서 어정쩡하게 멈춰서고 타협하는 형태로 마무리됩니다. 절대전쟁과 현실전쟁은 우리에게 폭력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통찰을 안겨줍니다. 평범한 일상은 현실전쟁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수많은 제약과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에 대부분의 갈등은 적당한 선에서 멈춥니다. 하지만 마음을 온전히 놓아서는 안 됩니다. 내면에는 자존심이 짓밟힐 때 현실의 끈을 끊고 파멸로 뛰어들고자 하는 절대전쟁의 무서운 씨앗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대를 이기겠다는 목적조차 잊어버린 채 그저 깊은 상처를 주기 위해 온 힘을 쏟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이미 절대전쟁의 중력에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끔찍한 희생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인류는 이 파괴적인 행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평화로운 길을 알면서도 결국 서로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마는 인간 본성의 깊은 바닥에는 어떤 절박한 이유가 웅크리고 있는지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소수 독재자의 일탈이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타락한 지도자들이 사지로 몰아넣는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사의 렌즈를 깊이 들여다보면 진실은 훨씬 복잡하고 무겁습니다. 전쟁을 지지했던 이들은 누군가의 다정한 아버지이자 선량한 이웃이었습니다. 평범한 인간들이 거대한 폭력의 수레바퀴를 함께 굴리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생존입니다. 어느 거대한 섬에 A부족과 B부족이 서로 떨어져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독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A부족 아이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며 매일 밤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정찰을 나갔던 부족원이 남쪽 B부족의 땅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작은 물줄기와 식량이 남아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당신이 A부족의 지도자라면 도덕을 지키며 굶어 죽는 길을 택할까요? 무기를 들고 남쪽으로 쳐들어가는 피 묻은 길을 택할까요? 가족의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도덕은 사치일지 모릅니다. A부족의 공격은 B부족에게 끔찍한 침략이겠지만 A부족원들에게는 위대한 영웅의 탄생입니다. 이것이 생존이 만들어내는 가장 잔혹한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자원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누군가는 반드시 차지해야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전쟁은 내 집단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절박한 수단으로 돌변합니다. 내부의 결속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강해질수록 생존을 위협하는 외부 집단을 향한 배타성과 폭력성은 맹렬하게 커집니다. 전쟁은 인간의 순수한 악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자 하는 강력한 사랑과 원초적인 생존 본능에서 싹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배불리 먹고 살아남는 것만으로 영원히 만족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생존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갈등과 전쟁이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 내면에 깊게 자리 잡은 또 다른 거대한 괴물, 바로 끝을 모르는 욕망 때문입니다. A부족이 남쪽의 계곡을 성공적으로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내년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B부족이 언제 다시 힘을 길러 우리 계곡을 빼앗으러 올지 모른다는 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고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가 다시는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짓밟아야만 합니다. 완벽한 평화와 안전을 갈망하는 마음이 오히려 선제 공격과 확장을 불러일으키는 안보의 역설입니다. 나와 다른 의지를 가진 타인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결코 완벽한 안전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더 튼튼한 방어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어가며 넓은 영토를 차지하려 합니다. 방어막을 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끝내 상대방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결핍을 자각합니다. 더 풍요로운 부와 권력, 다른 집단의 존경을 끝없이 갈망합니다. 이웃 국가가 새로운 기술로 번영을 누리고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면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서 참을 수 없는 초조함과 질투심을 느낍니다. 세계라는 무대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우리 방식대로 질서를 지배하고 싶다는 집단적인 자존심과 팽창 욕구가 국가의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될 때 클라우제비츠가 말했던 그 차가운 이성의 계산표, 즉 정치적 목적이 마침내 완성됩니다. 결국 국가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을 수단으로 선택하게 만드는 정치적 목적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조금이라도 더 굳건히 안전해지고 싶고 더 많이 움켜쥐고 싶어하는 평범한 인간들의 불안과 욕망이 단단하게 따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전쟁이라는 끔찍한 현상을 단순히 뉴스 화면 너머의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듭니다. 생존을 향한 처절한 절박함과 완전한 안전을 향한 헛된 환상, 그리고 타인보다 더 높은 곳에 서고 싶다는 욕망은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숨쉬고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승진 자리를 놓고 동료와 웃으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직장인의 마음속에도 시장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더 뺏어오기 위해 상대 기업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경영자의 머릿속에도 전쟁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씨앗이 똑같이 심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조건만 맞으면 내 이익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타인에게 거침없이 칼을 겨눌 수 있는 참으로 연약하면서도 몹시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이 한정된 자원을 가진 물리적 세계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그리고 완전함을 갈망하는 욕망의 그릇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한, 국가 간의 거대한 전쟁이든 일상 속의 작은 다툼이든 이 치열한 갈등의 불씨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클라우제비치의 날카로운 펜 끝이 가리키는 진실은 참으로 무겁고 서글픕니다. 우리는 평화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 평화를 쟁취하고 지키기 위해 기꺼이 폭력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끝없는 모순의 굴레를 무겁게 짊어지고 걷고 있습니다. 차가운 이성의 계산부터 예측 불가능한 우연의 안개, 지키려는 방어의 본능과 맹렬한 공격의 욕망, 그리고 파멸을 향해 폭주하는 감정까지 전쟁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톱니바퀴들을 찬찬히 살펴본 지금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두운 바닥을 깊숙이 들여다본 것만 같습니다. 만약 우리의 본성이 이토록 갈등과 투쟁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 삶은 그저 남의 것을 뺏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각축장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숨막히는 폭력의 굴레 속에서 우리는 진정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이제 시선을 조금 돌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그 참혹한 폐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는 전혀 다른 결의 이야기를 마주해 보겠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의 민낯을 마주하는 일은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만듭니다. 우리는 클라우제비츠의 통찰을 통해 차가운 이성과 끓어오르는 감정, 그리고 우연히 뒤엉켜 끝없이 충돌하는 아수라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타인을 짓밟는 이기적인 본성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핵심은 절망적인 본성에 대한 고발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두려움이 많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눈물겹도록 강인한지를 깊은 곳에서부터 조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끔찍한 전장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젯밤까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집은 무너져 내렸고 거리는 폭격의 흔적으로 가득합니다. 먹을 것은 부족하고 당장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공포가 짓누릅니다. 이기심만이 지배하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빵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총구를 겨누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가 겪어온 길고 참혹했던 전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놀라운 장면들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진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서 모르는 사람의 손을 기꺼이 잡아 끌어올립니다. 자신이 굶주리면서도 품속에 숨겨둔 마지막 식량을 고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포탄이 떨어져 깊게 파인 흙구덩이 속에서도 봄이 오면 어김없이 노란 민들레가 콘크리트 틈새를 뚫고 찬란하게 피어납니다. 그 민들레처럼 인간 역시 가장 끔찍한 비극의 한가운데에서도 살아남아 서로의 온기를 보듬는 경이로운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폭력의 메커니즘을 꼼꼼히 따라가다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지루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느끼는 가벼운 짜증, 가족들과 저녁 메뉴를 고르며 벌이는 사소한 실랑이, 직장 동료와 업무 문제로 부딪히는 작은 마찰들, 이 모든 갈등이 파멸적인 폭력으로 폭주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멈출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의 타인을 이해하고 공존하려는 이성이 폭력의 끈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며 서로에게 날선 감정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파괴적인 본능을 억누르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하고 서로 연대하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파괴의 끝에 남는 것은 결국 모두의 공멸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곁에 있는 사람과 차 한 잔을 나누며 이어가는 그 평범하고 조용한 시간이 인류가 수천 년간 피 흘리며 지키고자 했던 가장 눈부신 승리일지도 모릅니다. 폭력과 탐욕이라는 어둠 속에서도 끝내 서로를 향한 이해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너진 폐허 위에서 끈질기게 피어나는 우리 안의 민들레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